영화처럼 재밌는 금융 이야기. 저는 유튜브 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이고요. 저는 영화하는 김기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영mon이 이제 우리 자본주의 벌써 2편 찍고 네. 벌써 3번째 편까지 왔는데 네. 저는 처음에 5편이라고 할 때 언제 5편 찍나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네, 맞아요. 벌써 두 번째 편 찍은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번째 되고 또 조회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3부 금융지능이 있는가 이번에는 이제 3번째 편인데 네. 아까 저희 촬영 전에 잠깐 얘기 꺼내려고 하다가 그랬죠. 저는 사실 제목을 보고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IQ, EQ 이런 것처럼 뭐 금융 관련된 뭔가. 근데 약간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저도 금융지능이라는 게 뭐 따로 IQ, EQ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금융지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짚어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브로커니까 투자하는 사람을 이런 상품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 네. 진짜로. 네. 소위 뭐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도 있고 또 시장을 되게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재밌겠다. 물론 뭐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이렇게 주워 들은 분이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비트코인 유행할 때 네. 특별히 이런 직종에 일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뭔가 생각을 해내갖고 매매를 해갖고 100억을 번 거예요. 100억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100억 버는 과정을 또 방송으로 내보냈고 네. 진짜로 100억을 번 거죠. 꼼수 없이 요새 네. 좀 사기 컨셉이 있죠. 좀 그래서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재능이 타고난 거거든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이 한 매매 방법이 약간은 이론적으로도 맞는 거거든요. 네. 뭐 간단히 소개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폭이 있는데 덜 움직인 거를 빨리빨리 잡아갖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되는 그 차액을 먹는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이 거래소에서는 뭐 9,000원이다. 네. 그럼 9,000원짜리 사면 10,000원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캐치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손으로 감각적으로 그건 타고난 거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 중.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퀀트 분석하고 또 이렇게 봇이라고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네. 그런 거 찾아내고 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설명의 제목이 그렇게 아싸 그런 분들 얘기 나오나 그랬는데 약간 뭐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돈 버는 얘기는 아니었다. 네. 그래도 이걸 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컨셉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얘기가 이 다큐가 10년 전에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좀 지금과 많이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좀 그런 점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상품도 확실히 유행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공모 펀드 진짜 유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10년 사이에 많이 변한 거는 이제 요즘은 공모는 사실 인기가 좀 없고 사모펀드라고 해서 이제 좀 적은 인원이 돈을 모아갖고 하는 투자 그런 게 좀 확실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 펀드처럼 하는 거는 ETF라고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 거래 같은 거 뭐 코스피 ETF 뭐 해외 투자는 나스닥 ETF 이런 거 거래를 많이 하고 전통적으로 주식은 어느 정도 항상 그 오르내림이 있었고 원래는 주식이 조금 인기가 약간 덜 하다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또 엄청 젊은 투자자들 많이 유입됐고요. 그다음 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런 것도 또 사람들 많이 했고 제가 담당하는 파생 상품도 처음 제가 일할 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한 4위 거래량이 앞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매해 거래하고 투자자도 늘고 뭐 환경도 바뀌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는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이 1등이었고 코로나 끝나고 중국인들이 다시 거래해갖고 지금 한 2등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CM이나 해외 거래소에도 한국에 대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많이 바뀌어갖고 리테일들이 거래도 많이 하고 좀 액티브한 시장 이 마켓에서 잘 되면 뭐 다른 아시아 마켓 공략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위가 그렇게 올라가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금도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래소나 연관된 브로커나 이런 쪽에서 협업을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 한국에 뭐 하는 건 그렇군요. 없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정보를 좀 준다든지 네.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늘기도 하고 일단은 또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죠. 옛날 제가 완전 주니어 때 일할 때는 이제 처음 거래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뭐 그 선물은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 때 거래를 잘 정리를 못하면 이제 인수도라고 그런 불편한 과정이 또 생기고 소위 사고처럼 일이 흘러가는데 해외 쪽에 있는 애들이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아에 이름 처음 듣는 회사인데 얘네 왜 만기 관리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엄청 욕했거든요. 니네나 잘하지. 왜냐면 외국 애들이 의외로 실수를 그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해외 금융회사들이 의외로 또 한국인처럼 빠리빠리하지 않고 한국인만큼 꼼꼼하지 않아요. 한국인은 네. 일할 때 빵꾸 나는 거를 완전히 싫어하는 기업 문화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수하면 미안하다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속으로 욕했거든요. 지네나 잘하지.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한국은 뭐 파생 상품 하려면 꼭 만나야 되는 나라 이런 컨셉으로 됐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네. 2008년부터 보면 저금리 엄청 오래 하다가 그랬죠. 요새 또 금리 또 엄청 올랐죠. 올랐죠. 그래서 빚을 지려고 하면 요새는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뭐 이렇게 기사랑 이렇게 내용 찾아보니까 금리가 뭐 제일 비싼 거는 담보대출이어도 뭐 7%막 이렇더라고요. 네. 옛날 코로나 시기에 엄청 낮은 3%대였는데 그런 게 많이 바뀐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 관련된 거 하실 때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조금 트렌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긴 얘기지만 주식 투자해서 연간 수익률이 뭐 4%를 못 넘는다. 네. 그럼 은행 예금하는 게 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을 은행에 맡기진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갖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 혹은 조금 더 금리가 좋은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업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금리 상태가 조금 유지될 수도 있겠다. LM이라고 비철금속 브로커리지 하는 부분도 담당을 해갖고 사실 10월에 LM이 런던에서 뭐 그런 LM 위크라고 해서 그런 업종의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 들은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미국이 금리를 되게 높였잖아요. 맞아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유인즉슨 중국이 싸게 미국의 물건을 계속 공급할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중국은 싸지 않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중국 인건비가 더 이상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을 해도 기본적으로 물건 값이 높고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런 것도 있지만 물가가 내려가기에는 아직 물건이 이제 비싸게 들어오는 거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물가를 낮추고 싶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조금 어려운 부분. 물론 이제 불황이 올 수 있어도 뭐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고금리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될 수도 있겠다.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금리가 낮아져야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벤처나 뭐 스타트업 이런 말이 속 들어갔어요.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데서 투자를 자금 조달하고 그러실 때 조금 힘들 수 그러니까요. 있죠. 또 이런 고금리 시기에는 또 그런 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돈을 마련을 해서 그런 투기적인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분위기가. 그럼 요즘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좀 특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요. 어쨌든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투자처 같은 거는 이제 뭐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금융회사에서도 이런저런. 그래서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고 투자자 뭐 입장에서는 좀 심플하게 보면 수익률도 중요한데 손실이 어디까지 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원금 초과 손실이 나는 상품인지 그다음 원금이 보전이 되는 건지 초과 손실이 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국 금리가 핵심은 미국 금리 연동하게 돼 있으니까 미국 금리 관련된 뉴스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말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들도 참고 삼아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육 자료에서 본 건데 이제 저 같은 일을 하는 파생 상품은 사실 투자를 안 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주식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파생상품 가격이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면 좋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 예시가 그런 거였어요. 파생상품 중에 미국 국채 중 10년 만기인 국채가 있는데 네. 그게 미국 금리가 잘 반영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10년 국채 가격을 보면 금리의 동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바꿔보면 내가 대출을 받건 네. 자금이 융통해야 될 때 그 흐름을 보면 앞으로 막 금리가 계속 오르는 흐름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겠네. 혹은 대출을 받아야 되면 지금 받아야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응용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나 농산물 가격들을 보면 계속 오르네. 아 그럼 인플레이션 부담이 생기겠는데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장의 다층적인 측면을 조금 투자 나앉지 않지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은 그냥 일반론이죠. 뭐 자에 투자할 때 조심해서 봐야 된다. 뭐 뒤에 다른 질문하고 이어지니까 그때 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리라든지 뭐 원금 손실 그런 투자 회사에서 권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야겠지만 이게 금융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제 금융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식을 늘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다큐에서는 대안으로 독립 재정 상담사 같은 거를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직군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한국은 그 같은 제도는 아직은 없고요. 네. 도입하길 이제 기대하는 업계 니즈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제 특정 증권사나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자문 회사라고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 같은 걸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투자 자문사가 그렇게보다는 이제 투자자의 돈을 일임 받아서 대신 운영해 주는 측면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라면 증권사 직원한테 뭐 이렇게 설명을 쭉 듣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증권사 직원도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상황에 맞춰서 들으시면 된다.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는 은행의 본업과 연관된 상품들, 뭐 예금, 뭐 적금, 이자와 관련된 상품들은 은행 직원들이 확실히 잘 설명할 수 있고요. 증권은 이제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네. 주식이라든지 직접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증권사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고 조금 혼합된 복합 상품은 그나마 증권사 직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자산이 많으면 증권사의 PB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 재정 상담사도 꼭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런 분들이 생기시면 어쨌든 그런 상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시게 되면 이런 제도가 잘 돌아갈 거고요. 네. 또 약간 한국 분들은 또 이렇게 수수료를 잘 네. 디스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또 이런 부분은 또 써먹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상담한 시간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란 게 수익이 안 생기면 상담 시간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저 개인적인 팁은 한국은 그래도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네. 증권사나 상품 소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세히 돼 있어서 읽고 싶지 않아요. 저희 이렇게 약간 학창 시절에 정석 같은. 정석 이런 네. 거 보면 무슨 느낌이세요? 딱 펼쳤을 때 네. 자세하지만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뭔가 요약된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이 많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더 안 읽는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정보가 있다. 조금 그리고 요새 또 증권사나 금융회사들이 또 유튜브나 채널 운영해서 저희처럼 네. 네. 이런 것도 설명해주는 자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배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러면 일단은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위 이렇게 잘 안 된 것들, 폭망한 것들 보면 이렇게 무지성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옛날 뭐 네. 대공황 때 네. 찰스 다우라고 다우 지수 만든 다우가 네. 이렇게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을 사겠다고 말해서 자기 주식 다 팔았거든요. 네. 네.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로 그런 걸 이제 군대 때 재테크 군대 내 그런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군 생활할 때도 보면 그 부사관들이 이제 펀드가 엄청 대유행할 때 네. 특정 증권사 펀드에 엄청 줄을 서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를까? 구두 닦이들이 주식을 막 산 거랑 물론 부사관들 중에도 공부하고 사신 분도 있지만 네. 아무 생각 없이 약간 유행처럼 샀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너는 가입했니? 그래서 나 아직 오늘 가서 줄 쓸 거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보고 그걸 왜 가입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진짜 좋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왜 좋은지는 사실은 생각을 깊이 못한 거죠. 네네. 그런 이렇게 몰리는 투자일 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그다음 이제 조금 변형된 상품 요새 또 많거든요. ELS라든지 DLS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ELS 같은 경우도 쉽게 설명드리면 특정 조건에 맞춰서 이자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들 결정 나는 상품. 그래서 뭐 그 대상이 되는 게 주식이나 주가 지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코스피 지수가 얼마 이상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이자를 6%를 줄게. 네. 만약에 높아지면 2점 몇 프로 줄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돈을 주고 받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이제 증권사가 그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존되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고이 이율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원금 보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는 원금이 보존될 수 있는 투자인가? 원금이 보존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나? 대부분 증권사의 상품은 원금이 보존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내가 더 손실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막 이득만 생각하세요. 뭐 그렇죠. 내가 이걸 벌면은 막 금방 뭔가 이룰 것처럼 네. 마치 로또 사는 거 심리랑 똑같죠. 내가 로또가 되면은 우리 회사를 사갖고 내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금융 투자는 손실 볼 수 있는 경우에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고 네.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상 보시면은 펀드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나오는데 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는 원금 보존이 안 되는 상품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증권사 직원이 그 방송 내용에서는 이제 잘못된 설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꼭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그 아까 10년 사이에도 되게 많이 바뀐 게 요새는 그런 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투자자가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물어보시는 걸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 네. 방송 유튜브 찍을 때 많이 설명하는 예시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관련해서 막 어떻게 알아보지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옷을 인터넷 쇼핑으로 산다. 그럼 뭘 해보죠? 가격 비교해보고 네. 리뷰 확인해보잖아요. 네. 금융 투자할 때도 네. 가격도 알아보고 리뷰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를 남들은 어떻게 투자했다, 뭐가 좋았다, 나빴다. 후기가 물론 이제 일반 상품보다는 없지만 그런 거 꼭 확인해보고 뭐 증권사들에서 하는 말도 비교해서 들어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그렇게 확인해보지 않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10,000원짜리 티셔츠 살 때 네네. 가격 비교 안 하고 사시는 분은 요즘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앱이 도와주긴 네, 하지만 네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본인이 1,000만 원짜리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갖고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라. 내가 홈쇼핑 하는 것보다 얼마나 금융 투자할 때 관심을 갖고 했는지 네네. 비례적으로 생각해보고 네. 좀 꼼꼼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긴 해요. 알겠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싼 지출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큰 지출은 되게 과감하게 팍 나가고 그래서 그런가요? 거꾸로 해야 된다. 네네네. 네. 저는 여기 다큐에서 투자자를 금융 소비자로 표현하는 부분이 네.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관점을 되게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단순히 투자를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감수하는 거지만 금융 소비자로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한, 권리나 이런 것도 다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